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일 넘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수본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군중 유체화가 이번 참사의 시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구속했지만 이른바 윗선의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특수본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직후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해 500여 명 규모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참사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쯤부터 이태원 일대 인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밤 9시쯤부터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특별수사본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 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특수본은 당시 사람들이 넘어진 뒤에도 인파가 밀려오면서 주점 앞 10m 구간에서 넘어지고 끼이는 사람이 계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난 골목의 군중 밀도는 점점 높아져 10분 뒤엔 제곱미터당 최대 10명이 넘는 수준으로 한 평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붙어있게 된 겁니다. 특수본은 결국 그 압력에 따른 질식 등으로 158명이 숨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참사 이후엔 현장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최고 윗선은 누구로 결론 났습니까? 네, 이번 참사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소속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수사에선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전범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헬로윈 기간 사전안전대책 수립과 참사 발생 뒤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책임 등을 물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 중 가장 윗선이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부적절한 현장 소방 지휘를 한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 상급 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이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결국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다음 주 초에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죠? 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초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었죠. 이에 따라 쌍방울 측은 어제 저녁 정부에 김 전 회장 긴급 여권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내일쯤 김 전 회장이 귀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 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현지 대사관의 협조를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귀국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 발급 이후 다음 주 초쯤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번 주말 수사관들을 미리 태국으로 보내놓을 예정입니다.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온 거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갑자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된 건 자신을 도운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김 전 회장 친동생을 포함해서 쌍방울 임직원 4명이 김 전 회장 해외 도피를 돕거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오늘 아침 구속됐습니다.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도착하면 곧장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바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터폴에 김 전 회장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 직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후 구속영장도 청구하면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전망인데요. 검찰은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갈래 의혹의 중심에 실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 흐름 전반을 쥐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 또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됐던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환사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대납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상태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진척이 생길지 주목되는데요. 검찰은 앞서 이 대표 변호사 일부가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나 감사 등을 지낸 점을 들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지난 2019년을 전후로 해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역시 이뤄질 예정이라 김 전 회장 진술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했습니다. 무려 7차례 연속입니다.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결정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무려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인데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25%에서 3.5%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로 낮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와 이자 부담 확대 같은 부작용에도 기준금리를 높인 건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에서 1%로 좁혀졌습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뒤에 기자 설명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뒤 그리고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 1호로를 통해 국내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졌다며 이전보다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자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지난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는 3조 3천억 원, 기업대출 이자는 2조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년 5개월 만에 가계 부담은 40조 원, 기업 부담은 24조 원, 그러니까 합쳐서 64조 원이나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40조 원이 부실 위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 경기 둔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증시는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통위 결정이 나온 뒤로는 상승세를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0.81% 올라서 238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닥 지수는 지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7.8원 하락한 123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0원대까지 하락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아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범기업은 완전히 빠진 내용이라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정부 차원의 강제징용 해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 정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서 국장은 정부가 반드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이다,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고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절차 한 번 더, 최소한 2번 더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치열한 정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들이 있어야 됩니다. 해법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정부 사죄 등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항의가 계속됐고 피해자 측 일부는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고 비상시국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공개 토론회 규탄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토론회에서도 피해자 측의 반대 입장이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계속 강도 높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대위변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충분히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사과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공개 토론회 규탄한다! 네, 어제 토론회 분위기와 피해자들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명환 대외협력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명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게 국회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 자리였습니다. 발표문도 배부되지 않았고 또 저희와 논의한 결과 일부 피해자는 또 불참을 했었고요. 그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네. 8명의 토론자가 발표하는데 5분밖에 발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유족분들께서 물론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셨고 또 그리고 실제로 배상 판결 이외에 기금으로 해결할 때 해당이 되는 다른 소송하지 못한 피해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서 되는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부 네. 안의 핵심은 이제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전범 기업은 뭘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기업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면 일본 기업에게 그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또 기여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배상을 해서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는 전범 기업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어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전범 기업의 배상이나 어떤 책임은 사실상 좀 포기한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섣불리 정부 안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결국에는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굴복했다는 항복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일본 외신의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의 이런 안에 대해서 대단히 다 환영 일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 몇십 년을 끌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역사적인 투쟁의 그리고 소송의 판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안을 이렇게 섣불리 발표한 것인지는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피해자들이 보기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후퇴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뭐 후퇴 정도가 아니라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선의에 기대해서 한국이 하면 호응해달라라고 또 다시 소위 말하는 구걸 아니면 굴욕 외교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피해자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성과 사과일 겁니다. 어제 발표에 이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예, 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정부 측에서는 과거 오부지 김대중 담화 수준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그 기존에 그 사죄 표현을 그냥 답습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구체적으로 이 강제동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쯔비시나 일본제철, 후지코시 이런 가해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끌고 와서 그렇게 고생을 시킨, 강제 노동을 시킨 분들에게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전문가 발언도 있었고 정부 발언도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피해자들이 이 반발을 했고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어제 발표가 최종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앞서 잠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고 계속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한 그런 공식 토론회도 더 열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여기 참여하지 않은 일부 단체, 광주 지원단체 저희들은 지지하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이런 자리를 끝내서는 안 된다. 네. 보다 폭넓게 많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피해자들을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싸워달라 요구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그 자리에서 없었고요. 마치 이것을 마지막 수순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군함도 잘 아시죠? 거기에서 일본이 등재될 당시에 저희들이 외교적 협상을 한국 정부가 끝까지 해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게 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는 속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유리하게 이끌어 오려면 최대한 많이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놓은 안은 좀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안인 것 같고요.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 기회 이런 것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이런 폭넓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더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 상태로 국민들 동의도 전혀 없이 그래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강행하게 된다면 과거에 2015년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은 또 다른 외교적 참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서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피해자들 권리 실현을 위해서 요구하고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분위기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장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피해자들의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예, 어제 그 광주에 계신 이제 많은
피해자분께서 연로하셔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광주에 계신 양도덕 할머니께서는 명확하게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돈 받지 않겠다. 내가 무슨 동냥하는 사람이냐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법적인 해석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에요?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빚을 청산하는 민사 소송이 아닙니다. 제3자 대의변제 병전족 채무에서 이런 안들이 그런 개인들 간의 사인 간에 벌어지는 금전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역사성이 있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분들이 과거에 인지 식민지 지배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싸워와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는데요. 마치 이분들이 무슨 그냥 단순한 빚을 요구하는, 빚을 청산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피해자들은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의 역사성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정말 세계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부가 곱씹고 저희의 사법주권도 지켜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기 당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서면으로 냈습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조용히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며 잠행을 이어갔는데 기존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 표명 사흘 만인데요. 나 전 의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인편을 통해 대리인이 서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당대표 출마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대통령실이 사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SNS에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해온 당내외 인사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함부로 자신의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서도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사직서가 서면으로 오더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날 때까지 수리를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오늘도 각각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호평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피의자를 왜 대통령이 만나야 하느냐는 여당 지도부 발언에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와 안보 유기 등 산적한 국정해법 모색을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제안했건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여당 지도부가 먼저 윤심 대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공감이나 울림을 느낄 수 없었고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한 것 역시 무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확실하게 자기 해명을 하든지 당 대표직과 연관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딴 정부리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목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 지위를 남용하면서 당과 소속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민주당을 자기 방탄에만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야당 죽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면 전환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원래 있던 거에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제 다음 주쯤에는 아마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심경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원래 이제 그 태국에서도 이제 뭐 재판을 받아서 그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익이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있어봐야 언젠가는 귀국할 거고 또 국내에서 측근들 수사가 계속 될 거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태국의 열악한 상황 같은 것도 고려가 됐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귀국한다는 건데 자진 귀국이니까 이건 뭐 이제 긴급 여건만 발부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여러 그 리스크에 그야말로 연루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긴 한데 그동안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했어요. 결국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떠한 진술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쌍방울의 전환사채, 시입이라고 하는 거, 전환사채를 줘서 변호사들에게 이제 대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많이 말을 해왔어요.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크고 또 하나 쌍방울에 관련된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는데 기소됐는데 말하자면 이제 쌍방울이 대북 사원을 하는 대가로 그 당시 이제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예요. 다 포함된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경기도와 아태협, 아시아 태평양 평화교류협의회 이쪽과 쌍방울이 어떠한 삼각꼬리 관계가 있느냐를 규명하는 문제라서 이게 다 어쨌든 간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달려 있는 거라서 여러 사건들이 지금 만약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어떠한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크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건데 그 시기상으로 좀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귀국하는 것. 그렇죠. 그 지난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을 때 미리 그걸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을 통해서 미리 그 기밀을 알아가지고 자료를 유출받아서 사실은 튄 거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어디 조폭 영화에나 나올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해외 도피 그것도 호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경찰과 태국 경찰의 현지 협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된 상황에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무슨 송환 거부 재판을 건다고 해도 5, 6개월 걸리지만 그 열악한 그 구금 시설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5,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그렇다고 결국 송환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러면 고생만 하고 5, 6개월 동안 뭐 시간을 끄는 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체포가 된 상황에서는 들어와서 한국에서의 검찰 그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마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정치인들에게 이게 비자금을 조성해서 뇌물을 주거나 정치 자금을 준 기업인들을 수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이 돈을 줬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사에 대한 자기 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또 회사가 또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배임 횡령죄가 뭐 배임은 뭐 1,000억대가 넘고 횡령이 100억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탈탈탈 털리면 사실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자기 소유권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연루된 사실들을 검찰이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재산, 자신의 회사,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남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게 그동안에 조폭령에 나오는 이제 상당한 많은 그 예측입니다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먼저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는 또 주장까지 나왔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봤을 때 그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미 고발을 해서 고발하신 분이 사실은 또 사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은 됐었어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혐의를 받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
또는 그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했던 분들 변호사들이 또 소환도 되고 압수수색도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일정 정도 진정이 됐는데 별다른 진척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쌍방울 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이 되려면 당시에 쌍방울 그룹의 오너였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가 진행은 됐지만 수사가 지금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교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만약에 그 전환사채 CD를 발행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사회이사를 하고 전환사채를 또 이른바 그 성공 보수로 받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증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수사는 또 그물살을 탈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전의 발언 다시 떠올려 보면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게 전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뭐 그야말로 그럼 이재명 대표 얘기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지난 대선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대선 기간 때 이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꽤 많았었어요. 사실은 여야 의원들이 그 이제 야당 그 당시 이제 여당 의원들도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금액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게 2억 5천을 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본인이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납득이 안 가죠. 그 초호화 군단의 그 변호사들의 그 변호사 비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였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얘기가 나올 때도 보다 더 스모킹 건이 있는 게 결정적인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지금 뭐 별로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근거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쌍방울의 전환사채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지금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뭐 내복 하나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어쨌든 이게 경기도가 대북사원 지원에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화영 전 지사 이제 구속됐고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3억 2천만 원을 받고 그게 불법 자금 수수인데 쌍방울이 지금 부당 거래도 있고 배임 횡령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쌍방울에 대해 그걸 이제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것, 그 중에서 성남 FC 이제 후원금 사건, 의혹 사건, 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 지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글쎄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찰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수사의 방향이 급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교착에 빠지냐에 대한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만큼 주목을 받는 것, 그 전까지 주목을 받았던 게 김만배 씨의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잃은 게 많고요. 뭐 사람도 잃었고 돈도 잃었는데 좀 다른 진술을 하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이제 재개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퍼즐이 김만배 씨의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이분들은 다 이제 새롭게 진술을 시작을 했고 이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만 이제 마지막 진술이 만약 일치가 된다면 이 전반적인 대장동으로 얻어들인 불법적인 특혜 수익이 일정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선거를 위한 저수지로 사용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재개되는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또 새롭게 바꿀지 또 뭐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까 웨이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김만배 씨가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지시하면서 은닉을 지시했던 이른바 조력자들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에 조력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속되면서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들이 다 동결되거나 몰수될 위치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지금 자기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 범죄 수익을 지키겠다는 그 계산하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무망한 지경이 됐을 때 과연 입을 계속 다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자해 시도까지 하면서 스스로 좀 그 나름대로 버티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을 사실은 그 보여준 것인데 그게 검찰에 대한 보여주기 자해 시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지키려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술이 이제 새롭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김만배 씨 진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변화나 새로운 진술이 있을지 주목된다 말씀해 주시죠. 김만배 씨가 왜 428억 원을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지금 혐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근데 김만배의 얘기는 그런 말을 하긴 했으나 그건 유동규를 달래려고 했던 얘기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428억을 정말로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약속한 혐의죠. 혐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김만배는 그건 단지 말은 했습니다만, 말은 했으나 그게 그쪽을 달래려고 했던 얘기라서 그건 그런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술이 바뀌면 이 이제 대장동 개발 사건은 완전히 급무살 탈 수 있어요. 그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대장동 일당이 추가 기소가 됐어요.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 방지법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공범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추가 개소된 내용이 뭐냐면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아파트 분양권, 그다음에 뭐 수익권, 그다음에 무슨 시행 사건에서 실제로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대장 일당들이 미리 돈을 뭐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모 기획서를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짜고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지금 이 대장동 일당들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 가장 첫 번째 변화가 그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완전히 몰수가 됩니다. 한 푼도 남지 않게 되고요. 7천억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7천억이 넘는 돈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추가 기소가 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런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정진상 그때 당시 정책 비서관이었죠. 정진상 비서관과 그 사업을 실제로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공적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주고 나서 그들에게 수익을 보여주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적 기관에 있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정진상 비서관의 상급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락 없이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동의 없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암묵적 묵인 없이 그런 사업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를 결국 향하는 혐의의 추가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 통보가 오면 이번에도 응하게 될까요? 그래서 한번 소환에 응했었는데 소환에 응해서도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제 뭐 사법 구태타다, 검찰 구태타다 이런 말로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소명이나 사과는 없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뭐 결백하다고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말씀 나눈 것처럼 측근들이 구속이 됐고 또 어쨌든 자신에게 다가오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전혀 사과도 없고 소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오로지 정치적 발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또 소환을 통보하면 또 갈 수는 있겠죠.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스탠스는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 현재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야당과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탄압한다. 정치법이다.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도둑의 행각이다라는 말도 나왔고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수위가 대단히 높던데 아마 그런 맥락이라면 소환에 또 응해서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검찰이 어떠한 증거나 법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진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진술 말고 다른 게 뭐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은 진술 이외에는 지금 검찰이 특별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떠한 이제 검찰이 그 입증을 해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 지금 얘기 나왔던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면 당장 물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그게 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뭐 지난해 7월부터 쭉 수사를 해오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10일에 소환됐던 그 성남FC 3자 뇌물 혐의도 당연히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100% 당연한 겁니다. 뇌물 액수가 100억대가 넘잖아요.
대개 뇌물억수가 1억대만 넘어도 최고 무기형까지 나오는 이 뇌물죄인데 네. 100억대가 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전부 서면서만 하나 내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인 범죄 혐의자에 맞춘다면 그 범죄의 규모가 크고 네.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100%입니다. 근데 이제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아마도 범죄 혐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남 FC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관련된 의혹도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와 진술과 관계자들이 다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혐의도 있고 또 쌍방울 김성태 장 들으면 그쪽 관련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영장을 쳤을 경우에 체포동의안을 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월 8일 날 끝나는 정기국회를 하루도 쉬지 않고 1월 9일부터 지금 국회를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1월 9일부터 국회를 열어놨습니다. 국회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 그게 방탄국회라는 명백한 저는 물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10일 날 검찰 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나 체포동의안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달에 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받기 때문에 네. 노웅래 의원이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 3억이라는 현금 다발이 발견됐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인데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반대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과연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회기는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또 압도적인 부결을 시켜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면 사실은 신병을 구속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이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진척이 좀 이루어진다면 성남 FC 건과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니까.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소환된 적도 없었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적도 없었어요. 네. 그건 마찬가지 입장이긴 한데 네. 검찰로서는 그 사건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성남 FC 의혹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대단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 네. 왜냐면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예. 영장을 청구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바꾸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제가 볼 때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1야당 대표고 방탄국회가 열리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 안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일단 제출하고 검찰이 어차피 부결될 거고 예. 이제 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대단히 정치적 이 수사로 몰고 가려는 그런 낌새가 보이잖아요. 예. 어떤 그 사법적이고 어떤 혐의나 이런 것보다는 그거나 마찬가지로 검찰도 체포영장 제출하고 부결되고 이러한 것들을 노릴 수도 있어요, 검찰도. 어차피 그런 서울의 수싸움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증거나 법리가 나오고 또 새로운 진술이 나온다면 그런 가정컨대 나온다면은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나 대장 사건이나 이런 쌍방 변호사들 대납 이게 뭔가 나온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할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안 되면 결국 나중에 불구속 기소로 가겠죠. 예. 그런데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건. 여론이나 여러 가지 지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그래픽 하나 볼까요? 어제 발표된 건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가시화됐고 더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5%로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8%에서 27%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금방 저도 그랬고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갈 길은 정확히 지금 결심이 쓴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10일 날 검찰 소환 때 입장 표명이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의 저 입장을 보면 지금 자기 본인에게 쓰여지고 있는 온갖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검찰이 자기를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업문제 씌우기다라고 일단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끝까지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동굴에 빠져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지금 강변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거기에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법 리스크가 제기됐을 때는 당대표 출마할 때도 그랬고 당대표 이후에도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은 분리하자는 게 민주당 내에도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검찰 소환, 그다음에 어제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내 분위기 보면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어디 그 댓글에 하도 그걸 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질은 외부를 향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부에서 자기한테 쓴소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똑같이 갖지 않고 공도 동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첫 사례가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여기서 이재명을 분리해내느냐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같이 수렁에 빠지면서 같이 공도 동망의 길로 가느냐 이거 국민들이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저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고집을 부리면 저게 구속은 못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심 판결 받아야죠. 1심 판결 유죄 나와도 이건 판사가 편향된 사람이라고 할 거고요. 2심 유죄 판결 받으면 또 판사를 욕할 겁니다.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도 나는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각오도 남습니다. 저 민주당이 정말 어떤 길을 갈지 저 그래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지지율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 인사혁신처에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걸 깔끔히 정리를 하고 출마를 하겠다,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자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이니까 문자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자신의 의사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사표 쓴 거예요 말하자면 사표 우리가 일반 직장으로 말하면 사표 쓴 건데 사표 썼으면 그거 수리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난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아무튼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권선동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친윤 이제 그 의원이 당권을 잡기를 바라는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금. 게다가 최근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아니 사건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서로 이제 대통령실과의 어떤 뭐 갈등 이런 것들이 하면서 오히려 압박을 받는 모양새라서 정치는 뭔가 압박받을 때 크는 면이 좀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 뭐 원내대표도 했고 근데 지금 계속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은 높은데 뭔가 좀 뒷심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글쎄 이렇게 이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말 이제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으면 더 이제 지지율이 탄탄해졌을 텐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럼 또 대통령실이 끝까지 이제 윤심이 발동이 되면 이른바 그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 거의 문제인데 글쎄 전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 저치면 출마해야죠. 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라고 출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직을 맡았을 때 아 이건 출마를 안 하려나 보다 그런 전망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오래됐었습니다. 몇 달 됐죠. 근데 아무튼 정치는 항상 바뀌는 거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출마 안 한다?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앞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뭐 국회의장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쯤까지 흘러왔으면 출마를 해서 자신의 정치 소신을 보이는 게 맞는데 글쎄 모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사직서를 서면으로 냈고요. 이 SNS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메시지 해석과 함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마음은 어떤 건지 오늘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고 또 SNS에 저런 입장을 낸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출마를 굳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출마를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경원 대표의 어떤 단호한 모습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계속 받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이번 주라도 저렇게 단단하게 출마의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김한나 삼자구도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김한나 구도로 가면서 이제 조금 더 볼거리가 생기는 국내 K리그로 전락할 뻔하다가 이제는 월드컵 리그까지 갈 수 있는 흥행에 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에 낸 건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진정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기현, 장제원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김장연대가 마치 윤심을 받아서 윤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거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 맥락 하에서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주저앉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통령실이 과도할 정도로 계속 공격하고 비판했던 것들도 주저앉히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 메시지에 숨기는 함의는 뭐냐면 내가 사실상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사람이다. 저는 이게 내가 여전히 친윤 중에 오히려
찐 친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찐 친윤을 빙자한 줄 세우기 세력이다. 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메시지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사직서를 낸 건 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합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바라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NS에 저 정도 쓰고 사직서라는 공식 사인을 해서 냈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러면 반려하기를 바라면서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라면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할 기회는 없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걸 좀 수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선언해야죠. 이제 저쯤 왔으면 수리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일반 회사 뭐 대리가 뭐 부장이 사표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 저쯤 되면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뭐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이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을 위해서도 지금 너무 국민의힘이 윤심 그러잖아요. 이건 중도 유권자들이 봐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정당의 경선이 뭔가 역동적이라야 돼요. 역동적이고 정책을 가지고 하나의 갈등축을 형성해가지고 그럴 때 중도층도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이 여당이 너무 대립각이 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건강한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선 과정에서 그게 보여줘야 돼요. 3대 연금 얘기하잖아요. 노동, 교육, 연금 이런 거. 그럼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윤심 논란만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저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당을, 아니, 뭐 출마하면 윤 대통령과 가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출마한 사람은 무조건 윤심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는 판단을 해서 전격 선언하고 그래 오히려 그게 오히려 윤 대통령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예, 가정을 하나 해보면요. 그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해보면 혹시나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과 경합 정도까지 되거나 혹시 뒤집히면 출마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위험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을 날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나경원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치고 나왔을 때 같이 치고 나가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찍 사표 내고 만약에 출마를 했다면 그 지지율 유지가 됐을 텐데 일주일 동안 사실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였죠.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아직 지금 새롭게 조사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근데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조사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주말 사이에 또 새롭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나경원 의원의 독자 출마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받쳐줘야 됩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김기현 후보보다 10% 차이 이상을 벌려놔야 그 지지율을 차이를 믿고 사실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지율이 붙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일정 오차 범위 안으로 가버리면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끝까지 뛰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대통령의 관계는 제가 볼 때 오늘 사직서 제출로 인해서 그 관계는 내가 오히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진짜 친윤이라는 그런 결심과 그 단호한 의지 하에서 사표를 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신경 쓰고 있을 인물이 아마 뭐 김기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그 휴대폰 메모장에서 나경원 미팅이라는 그 내용이 적힌 게 언론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그 뭔가 물밑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제 출마냐 불출마냐라는 그 고민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친윤 측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교감이 있었겠죠. 좀 말리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중을 좀 물어보려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제 나왔던 처음 메모는 김기현 의원 측도 그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해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과제 해야 됩니다.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좀 물어봐서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해야 될 일 과제로서 적어놓은 메모라는 게 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주제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짧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가 오늘 마무리됐고요. 어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있었는데 사실 뭐 결과가 뭐 성에 차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정치권이 어떤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수본에서 수사한다고 할 때 특수본이 이제 중립적이고 경찰의 지휘를 안 받는다고 해도 경찰이잖아요. 당연히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할 게 없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 기대할 때 서울경찰청이 불구속 기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유가족들은 이제 뭐 동의하지 않는 건데 근데 저는 문제가 이번 사안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적어도 법률적인 책임을 보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보기에 따라서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이른바 그 윗선이라는 분들, 장관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경찰청장도 있고. 이분들이 말이라도 그야말로 말이라도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만 안 했잖아요. 저는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수사는 또 하면 돼요.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유가족 협의회가 또 뭘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전혀 얘기를 안 하냐고요. 민주주의라는 건요. 대표와 책임의 연계가 분명해야 돼요. 꼭 자기가 직접 잘못해야지만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검찰과 이런 영역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법치의 영역하고 다른 것이라서 그게 더 핵심적으로 지적돼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비가 그쳤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겨울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부산 영도 등 영남 해안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레이더상으로 붉은색의 비구름이 분포한 곳입니다. 이 정도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호우로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수준의 강한 호우입니다. 시간당 50mm의 비가 2시간 이상 이어지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영남 남해안에는 밤까지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내륙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잦아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그야말로 눈 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이 지역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쌓이겠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